이 영상을 걸리버 여행기 낭독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글로리아님에게 바칩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동화로 읽었는데 성인이 돼서 굳이. 근데 걸리버 여행기는 동화라는 이름 아래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단한 고전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소설입니다.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소인국과 거인국, 하늘을 나는 섬과 말의 나라를 통해 정치 권력의 허위, 학문의 허용, 문명이라는 이름의 오만을 집요하게 해부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은 사실은 불편할 만큼 정확하게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18세기의 영국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예리하게 빛납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상상력을 즐기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정치 현실을 반추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작은 권력에도 집착하는가? 왜 이성은 때때로 폭력보다 더 잔인해지는가? 문명은 과연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번 낭독은 추억 속 동화를 다시 꺼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지적 모험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어릴 적에는 보지 못했던 문장들, 그때는 깔깔 웃고 넘겼던 대목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전에요. 동화든 우화든 풍자문학이든 모든 걸 떠나 걸리버 여행기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화가 아니라 풍자문학으로 만나는 걸리버 여행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소인국 여행기 1장 나는 레뮤엘 걸리버로 노팅엄셔 지방의 조그마한 소유지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 밑에서 5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14살 되던 해에 캠브리지의 엠마누엘 대학에 나를 보내셨다. 그곳에서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다. 얼마 안 되는 학비였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것도 과분한 것이었다. 나는 런던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인 제임스 베이트의 견습생이 되어 4년을 보내게 되었다. 가끔씩 아버지가 보내주는 약간의 용돈은 내가 여행자에게 필요한 항해술과 수학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데 쓰여졌다. 언젠가 나는 여행을 하리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제임스 베이트의 밑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좋은 삼촌, 여러 친지들의 도움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 매년 30파운드의 돈을 보내겠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2년 7개월 동안 물리학을 공부했다. 오랜 기간의 여행에는 물리학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라이덴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훌륭한 베이트 선생의 추천으로 에브라함 파넬 선장이 이끄는 스윌로우호의 외과의사가 되었다. 나는 3년 6개월 동안 그와 함께 동부 지중해와 그 밖의 다른 지역을 항해할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나는 베이트의 권유로 런던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여러 환자들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나는 오울리 주리에 조그만 집을 마련했다. 주위의 공고에 따라 뉴게이트 거리에 살고 있는 양말상 에드먼트 버튼의 둘째 딸인 메리 버튼과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400파운드의 돈을 가져왔다. 그러나 2년 후에는 베이트 선생도 죽었으며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었기에 내 일은 점차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 동료들이 행하는 사기 행위를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와 가까운 몇몇 친구들과 의논한 끝에 다시 배를 타기로 결정했다. 나는 커다란 2척의 배의 담당 의사가 되었으며 6년 동안 인도와 서인도 제도를 여러 차례 항해하며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가끔 여유가 있을 때는 위대한 저자들이 쓴 좋은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육지에 상륙했을 때는 그 지방의 낯선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과 기질을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내 기억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손쉽게 많은 것을 익힐 수 있었다. 마지막 항해에서는 별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가 싫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집에서 지내려 했다. 올드주리에서 패터레인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워핑으로 옮겨갔다. 선원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환자를 찾아 사업을 확장하려 했으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점차로 나아지겠지 하는 동안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대양을 항해하려는 엔틸로프호의 윌리엄 프리처드 선장으로부터 아주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66년 5월 4일 우리는 브리스톨에서 출발했다. 항해는 무척이나 순조로워 보였다. 남대양에서 겪은 우리의 모험담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을 괴롭히는 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대양에서 동인도로 항해하던 중 심한 폭풍우를 만나 벤 디멘스랜드 서북쪽으로 밀려갔다는 얘기로 그 정황에 대한 추측은 충분할 것이다. 관측을 통해 우리는 남쪽 위도 30도 근처에 와 있음을 알았다. 선원들 가운데 12명은 힘든 노동과 좋지 않은 음식으로 죽었으며 그 나머지 선원들도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그날은 11월 15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선원들은 100m가량 앞에 있는 바위를 발견하고 피하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배는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선원 6명과 나는 보트로 옮겨 타고 간신히 난파당한 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대략 5km 정도 노를 저어갔으나 이미 배가 난파되기 전부터 완전히 지쳐있던 우리는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밀려오는 파도에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 그 후 30분 정도 지난 뒤 북쪽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우리가 타고 있던 배는 뒤집히고 말았다. 배가 난파될 때 뛰어내렸던 사람이나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보트를 함께 타고 있던 동료들조차 어떻게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아마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바람과 물결에 휩쓸리며 헤엄쳐 갔다. 가끔씩 다리를 내려보았지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내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무렵 마침내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해변까지 이어지는 경사는 너무나 완만해 1600m 정도를 더 걸어야 했다. 그때 시간은 아마 저녁 8시 정도 되었을 것이다. 800m쯤의 거리를 더 걸어갔으나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한 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당시 내가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탈진한 상태에다가 날씨도 찌는 듯이 더웠으며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 마셨던 반병가량의 브랜디 때문에 무척 졸리기도 했다. 나는 무척이나 짧고 부드러운 풀이에 드러누웠다. 평생 동안 그렇게 깊이 잠들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9시간 이상을 그 상태로 누워서 잤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웬일인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땅에 단단히 묶여져 있으며 겨드랑이부터 허벅지에 이르는 온몸도 몇 줄의 가늘고 긴 줄이 얽혀 있었다.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햇볕이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눈이 부셨다.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처럼 묶여있는 자세로는 하늘밖에 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왼쪽 다리 위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 가슴으로 타고 올라와 턱 근처까지 다다랐다. 눈을 내리떠보니 놀랍게도 키가 12cm도 되지 않는 사람이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등에는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그 뒤로 같은 키의 사람들 40여 명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내가 너무 놀라 고함을 지르자 그들은 모두 놀라 달아났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들 중 몇 명은 내 허리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작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니 손을 높이 쳐들고 눈을 크게 뜨면서 또렷한 목소리로 해키나 대굴 라고 소리쳤다. 이 사람들 역시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으나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을 뒤척이다 묶은 것이 느슨해지면서 묶여있던 줄을 끊을 수가 있었다. 왼쪽 팔을 움직여 땅의 말뚝들도 뽑았다. 그것을 얼굴 가까이 쳐들고 보니 그동안 내가 어떻게 묶여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아픔을 느꼈다. 고개를 움직여 느슨하게 만들었다. 나는 팔을 움직여 머리 왼쪽에 묶였던 줄을 조금 늦추었다. 그러자 약 5cm 정도 겨우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잡으려 하자 그들은 도망쳐버렸다. 어디선가 아주 사납고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렸다. 고함 소리가 그치자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톨고포낙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날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더니 무수히 많은 화살이 왼손에 꽂혀 바늘처럼 따끔했다. 그 모습은 마치 유럽의 사람들이 대포를 쏘는 것과 비슷했다. 몇 개의 화살에 얼굴을 찔려 참을 수 없어 왼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도 있었지만 다행히 가죽으로 된 웃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가만히 누워 밤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왼손이 자유로워졌으므로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정도 크기의 작은 사람들이라면 한꺼번에 군대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등하게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자 그들은 더 이상 화살을 쏘지 않았다. 오른쪽 귀에서 약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작업을 하는 소리가 1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묶은 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머리를 돌렸을 때 땅에는 약 50cm 높이의 연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연단 위로 작은 사람 4명이 올라설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누군가 올라오기 위한 사다리도 2-3개 놓여져 있었다. 신분이 다소 높아 보이는 사람이 연단으로 올라와 나에게 오랫동안 연설을 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3번씩이나 랑그로 대울산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50여 명의 작은 사람들이 다가와 나의 머리 왼쪽을 묶었던 줄을 잘랐다. 그러자 나는 자유롭게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연설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중년 정도의 나이로 보였고 그를 호위하고 있는 3사람의 하인들보다 키가 커 보였다.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한 하인의 키는 나의 가운데 손가락보다 좀 더 클 것 같았다. 나머지 2명은 그의 곁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연설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여러 차례 위협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약속도 했으며 나에 대해 동정을 베풀기도 했다. 나는 몇 마디 대답하는 모양을 취하고 왼손과 얼굴을 태양 쪽을 향해 그것을 증인으로 한다는 행동을 보였다.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배에서 떠나기 몇 시간 전에 먹은 것 이외에는 음식을 구경도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먹을 것을 달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으로 갖다 댔다. 후르고는 내 뜻을 금방 이해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인국에서 이 말은 군주라는 뜻이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내 허리 부근에 사다리를 갖다 놓으라고 명령했다.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의 음식이 내 입으로 쏟아졌다. 많은 음식들은 이 나라의 현명한 국왕이 내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한 것 같았다. 나는 먹을 것 가운데 짐승의 고기가 섞여 있음을 알았으나 그것이 어떤 고기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양의 어깨나 다리,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것도 있었다. 양념은 대체로 맛있게 되어 있었지만 그 크기는 종달새의 날개보다도 더 조그마했다. 나는 한 번에 3-4 덩어리씩 먹었으며 총알만한 크기의 빵도 3개씩을 한 번에 먹어치웠다. 소인들은 나의 엄청난 식욕에 무척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가능한 한 열심히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이제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몸짓을 했다. 내가 물을 마시는 흉내를 지켜본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물로는 어림도 없음을 알고 현명하게도 커다란 물통을 쓰러뜨려 내가 있는 곳으로 굴려와서 뚜껑을 열었다. 그 물은 고작 반 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기에 나는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 맛은 버건의 포도주와 비슷했지만 더 달콤했다. 두 번째 통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마셨다. 조금 더 달라는 신용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마치자 소인들은 매우 좋아했다. 내 가슴 위로 올라온 그들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면서 해리나 대굴이라는 말을 여러 번 큰 소리로 질렀다. 그들은 나에게 2개의 물통을 아래로 던지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던지기 전에 먼저 밑에 있는 소인들에게 브라호미 보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비켜 서 있으라고 했다. 내가 물통을 공중에 던지자 모두들 해키나 대굴이라고 소리쳤다. 그들이 내 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나는 손에 잡을 수 있는 40~50명을 몽땅 잡아 땅 위로 팽개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좀 전에 당했던 소나기처럼 쏟아졌던 화살의 기억과 공손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유혹을 떨쳐버렸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경비와 우호로서 나를 대해준 이들을 상대로 나쁘게 대할 수는 없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처럼 커다란 거인을 보고도 결코 두려워하기는커녕 내 몸 위로 올라와서 걸어다니는 소인들의 용기에 놀랐다. 잠시 후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자 소인들 중에서 국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한 사절이 나타났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잘록한 부분을 타고 올라왔다. 사절은 10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서 약 1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다행히도 화가 난 기색은 아니었다. 다만 굳은 결의로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간혹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800m 정도 앞에 소인들의 도시가 있었으며 국왕이 대신회의에서 이미 나를 그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몇 마디 말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풀려있는 왼손으로 오른손과 몸 그리고 머리를 가리키며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국왕과 수행원을 다치지 않게 배려하여 그들 머리 위로 조심스레 옮겼다. 그는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가로저었으며 몸짓으로 내가 포로처럼 끌려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렇지만 고기와 마실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주 훌륭한 접대를 받으리라는 그들의 뜻을 내게 알리기 위해 또 다른 몸짓을 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몸을 움직여 묶인 줄을 단숨에 끊어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들의 화살이 온몸에 쏟아졌던 기억을 떠올렸다. 화살이 꽂혔던 자리에는 물집이 생겼고 아직도 그대로 박혀있는 화살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의 신호를 보냈다. 후르고와 수행원들은 무척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나는 페플롬 셀론이라고 여러 번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 왼편을 묶고 있던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아주 많은 양의 소변을 볼 수 있었다. 배도 부르고 소변도 보았으며 나를 아프게 하던 고통도 사라지자 나는 8시간 내내 계속해서 잠에 빠져들었다. 소인국의 의사들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수면제를 섞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육지에 도착해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자 그 사실은 즉시 국왕에게 전해졌으며 곧 대신회의에서 나를 묶어두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충분한 음식과 마실 것을 보낸 후 나를 그 나라의 수도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이 같은 방법은 어찌 보면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만약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럽의 어느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생각에 이 방법은 아주 너그러울 뿐 아니라 신중한 방법이었다. 만약 소인국 사람들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활과 창을 이용해 죽이려고 했다면 나는 화살의 통증에 잠이 깨었을 것이고 몹시 화가 치밀어 묶은 줄도 끊어버렸을 것이다. 대항할 힘이 없는 그들은 나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소인국 사람들은 수학 능력이 아주 발달해 있었다. 학문을 좋아하는 곳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국왕의 장려에 의해 이들은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역학을 발전시켜 왔다. 국왕은 통나무 등 무거운 것을 옮기기 위해 바퀴가 달린 기구를 몇 개 만들도록 했다. 어떤 때는 2m 70cm나 되는 커다란 군함을 목재가 있는 숲속에서 만들어 300~400m나 떨어져 있는 바다까지 이것을 이용해 옮기기도 했다. 곧이어 500명의 목수와 기술자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보다 더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다. 그것은 땅에서 약 8cm 정도 높이의 마차로 길이가 약 2m 10cm, 폭이 약 1m 30cm의 몸체에 22개의 바퀴를 달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내가 들었던 고함 소리는 이 거대한 마차가 도착했을 때 소인국 사람들이 지른 것이었으며 내가 육지에 닿은 지 4시간이 지난 후부터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것은 누워있는 나와 수평이 되도록 옮겨졌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작업은 나를 기계 위로 올려놓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무려 30cm의 장대 80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나의 온몸을 붕대로 묶은 후 그 끝에 갈고리를 달아 튼튼한 끈으로 연결시켰다. 수많은 도르래를 통해 장대 끝에 연결된 이 끈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900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3시간이 채 안 되어 나는 그 마차 위로 올려져 묶이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는 모두 나중에 들은 것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수면제 때문에 잠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키가 약 12cm 정도 되어 보이는 국왕의 말 1500마리가 나를 수도로 옮기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도를 향해 길을 떠난 지 4시간 정도 지난 후 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기계에 다소 고장이 나서 고치는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2~3명의 사람들이 몰래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 가운데서 호송 장교인 한 사람이 조그만 창으로 왼쪽 콧구멍을 찔렀다. 마치 지푸라기로 그러는 것처럼 내 코를 간지럽히는 바람에 나는 심하게 재채기를 했다. 깜짝 놀란 그들이 재빠르게 도망쳤고 나는 잠에서 깨어나게 된 이유를 3주일 후에서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밤이 되자 소인국 사람들은 500명의 군사를 내 양쪽에 세웠다. 절반가량은 횃불을 들고 있었으며 다른 절반은 화살을 끼운 활을 들고 있었다.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즉시 활을 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다시 행진을 계속했으며 정오에 우리는 성문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신들은 국왕이 내 몸 위로 올라오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나를 실은 마차가 멈춘 곳은 소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이 세워진 장소였다. 수년 전 그곳에서 이상한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소인들에 의해 불결한 곳으로 판정된 사원은 모든 장식물과 가구를 옮긴 후 공회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는 이 사원에서 거주하도록 결정되었다. 북쪽으로 열려있던 커다란 문은 높이가 1m 20cm였으며 너비는 거의 60cm 정도 되어 보였다. 나는 기는 자세로 이 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었다. 그 문 양쪽에는 땅에서부터 약 15cm 정도의 높이에 조그마한 창이 하나 달려 있었다. 그 왼쪽 창을 통해 국왕의 재롱공들이 마치 유럽의 기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줄처럼 굵은 쇠삿을 91개를 넣어 만들어낸 36개의 자물쇠에 내 왼쪽 다리를 채웠다. 이 사원 맞은편에는 대략 1m 50cm 정도의 높은 탑이 우뚝 서 있었다. 이 탑에서 국왕은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볼 수 없었기에 국왕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들어서 알게 되었다. 나를 보기 위해 높은 탑 위로 올라왔던 사람들은 모두 10만여 명이 넘었다.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1만 명이 넘는 작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 몸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곧이어 허락받지 않은 채 내 몸 위로 오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국왕의 재롱공들이 내 몸을 묶고 있던 줄을 모두 풀어주었다. 나는 내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참한 기분이 되어 일어났다. 내가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소인들이 놀라서 고함을 지르던 모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왼쪽 발에 채워진 쇠사슬은 2미터 정도로 길었기에 나는 반원을 그리며 움직일 수도 있었다. 문에서 10cm 정도 되는 곳에 묶여있던 나는 안으로 기어들어가 사원 안에서 충분히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있었다. 2장.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자 나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소인국 전체는 마치 정원처럼 보였는데 밭 사이에 숲이 군데군데 있고 가장 큰 나무라 해도 약 2미터 정도였다. 왼쪽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니 마치 영화관에 그려진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밖에 서 있으니 마침 탑을 내려온 국왕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말은 산처럼 커다란 물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두 발로 일어섰다. 다행히 말타기 선수인 국왕은 말을 잘 다루어 놀라서 뛰어나온 시종이 고삐를 잡아 진정시키는 사이 무사히 말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 내 주위를 돌며 감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시킨 요리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명령했는데 수레에 가득 실린 음식이 내 손 닿는 곳까지 운반되었다. 나는 20대분의 고기와 10대분의 음료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웠다. 왕비와 왕세자 등은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마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 멈춰선 것을 보자 가마에서 내려 국왕의 곁으로 몰려왔다. 국왕의 키는 다른 신하들보다 내 손톱 크기 정도 더 커 보였다. 그의 몸은 건장했으며 남자다웠다. 오스트리아 사람의 입과 매부리 코, 올리브 빛깔의 피부, 팽팽한 얼굴,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가볍게 처신하지 않았으며 국왕다운 태도로 행동했다. 그는 한창 좋은 시절인 것 같았다. 나이는 28이었으며 그가 직접 다스린 7년 동안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는 옆으로 누워 내 얼굴에서 약 3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의 얼굴과 나란히 되는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를 여러 번 손 위에 올려놓고 살폈기 때문에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 그의 옷은 매우 평범하고 단순해 보였으며 아시아와 유럽 양식이 적당히 섞여 있었다. 그러나 윗부분은 깃털을 세우고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한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손에는 칼을 뽑아 들고 있었는데 내가 쇠사슬을 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듯했다. 그 칼은 8cm 정도 되는 것으로 손잡이와 칼집은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세공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우면서도 매우 또렷한 편이어서 내가 서 있을 동안에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귀부인과 신하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마치 금은으로 수놓은 치마를 땅에 깔아놓은 듯 보였다. 국왕은 몇 번이나 나에게 말을 걸고 나도 거기에 대답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주위에 있는 승려와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국왕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명령했다. 나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동부 지중해 지방의 호나버 등 모든 언어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어떠한 말로도 통하지 않았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국왕과 그 일행은 돌아가고 나를 지키는 수비대만 남았다. 그것은 무례한 사람들이 함부로 내게 다가와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 염려되어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뜻이었다.
구경꾼 중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 갑자기 화살을 쏘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왼쪽 눈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수비대장은 활을 쏜 6명을 체포했으나 그들에게 적합한 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내게로 데려왔다. 나는 붙잡힌 6명을 오른손으로 난폭하게 움켜쥐고 우선 5명을 우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을 산채로 먹어버리겠다는 신용을 하자 그는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질렀다. 더구나 내가 칼을 꺼냈을 때는 지켜보는 군사들도 무척 당황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곧 그를 놓아주었다. 나머지 5명도 호주머니에서 꺼내 땅에 내려놓았다. 군사들과 간중들은 나의 관대한 처분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이 일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궁중에 곧바로 전해졌다. 밤이 되자 나는 집이 된 사원에 들어가 땅 위에 들어누웠다. 2주일쯤 지나 국왕의 명령으로 성인용 침대 600개가 사원으로 옮겨져 내 침대로 꾸며졌다. 150개의 침대를 하나하나 엮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엮어진 것들을 다시 네 겹으로 모아 하나의 침대로 만든 것이다. 돌로 뒤덮인 딱딱한 바닥을 이제 참을 수 있게 되었다.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소인들은 나에게 혼이불과 담요 그리고 이불까지 만들어 주었다. 오랫동안 고난에 익숙해진 내 경우 제법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잠자리였다. 내 소식이 소인국 전체에 퍼지자 부자와 한가한 사람, 호기심 많은 무리들이 나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들이 텅 비게 되었다. 만약 국왕이 포고령으로 나를 보러 오는 일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농사일이나 집안일도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한편 국왕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번 대신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나라의 기밀을 알고 있는 높은 신분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쇠사슬을 자르지는 않을까? 또한 나의 엄청난 식사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근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다. 나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얼굴과 손에 독화살을 쏘아 처치해 버리자고 결정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처럼 큰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이 전국에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다. 회의가 이렇듯 진행되고 있을 때 앞서 있었던 6명의 괘씸한 구경꾼들을 관대하게 용서한 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것을 들은 국왕과 그 회의에 참석한 대신들은 나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국왕의 칙령이 내려져 수도 근처의 각 마을들은 매일 아침 소 6마리, 양 40마리의 빵과 와인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고기와 같은 정도의 빵과 마실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국왕의 재무성에서 계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국왕은 자신의 소유지로부터 생산되는 산출물을 이용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좀처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단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국왕을 돕기 위해 종군하기로 되어 있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내 시종으로 고용되었고 이들 모두 궁중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사원의 출입문 옆으로 편리한 천막을 쳤다. 300명의 제단사가 그들의 양식대로 내가 입을 옷을 만들었으며 가장 뛰어난 학자 6명이 그들의 언어를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파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왕과 귀족 수비대의 모든 말들을 내 앞에서 훈련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말들이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명령은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또한 이 나라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 궁중에서 최고의 학자가 6명이 임명되었다. 덕분에 3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꽤 말을 배워 국왕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 배운 것은 자유를 원하는 희망에 대한 표현이었다. 나는 날마다 무릎 꿇고 이 말을 되풀이했다. 국왕의 대답으로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대신들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담당 관리에게 명령해서 내 몸을 검사하게 할 테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가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이다. 나는 2명의 관리를 손으로 들어 양복 주머니 속으로 넣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차례로 몸 전체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는데 다만 2개의 시계가 든 주머니와 안주머니에는 넣어주지 않았다. 2명의 관리는 펜과 잉크, 종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수색한 물건에 대한 정확한 목록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상 같은 사람의 오른쪽 양복 주머니를 살펴본 결과 크고 거친 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왕의 대전을 모두 덮을 정도로 커다란 천이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은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열 수가 없어 그에게 열도록 했습니다. 우리들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마치 먼지 같은 것에 의해 발이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먼지의 한쪽이 우리의 얼굴을 덮쳐 몇 차례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우리 같은 사람 3명분 크기에 희고 얇은 것을 몇 장이나 겹쳐 밧줄로 묶고 검은 무늬를 새긴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글씨처럼 보이는 검은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의 크기는 우리의 손바닥 절반 정도로 컸습니다. 왼쪽 조끼 주머니에는 어떤 종류의 기계 같은 것이 있었는데 뒤편으로 20개의 막대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왕의 궁전에 있는 철책과 비슷했습니다. 그에게 우리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데다가 계속 질문을 해서 그를 귀찮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상 같은 사람의 머리를 빗는 빗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지 오른쪽 작은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은빛과 보랏빛을 띤 검은색의 둥글고 평평한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왼쪽 작은 주머니에는 커다란 새 조각이 접혀져 있는데 거인은 이것으로 고기를 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지 윗부분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한 작은 주머니가 2개 있고 그중 하나에는 큰 은줄이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쇠사슬 끝에 붙어 있는 것을 꺼내도록 명령했더니 거기에는 놀랄 만한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반은 은, 반은 투명하고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명한 쪽에는 이상한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인은 그것을 우리 귀에 갖다 대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물레방아처럼 끊임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거나 그가 숭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그것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신탁이라고 불렀으며 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할 시간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왼쪽 시계 주머니에서는 어부가 사용하는 그물만큼이나 커다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갑 속에서 매우 크고 노란 금속 조각 몇 개를 보았는데 만약 그것이 금이라면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왕의 지시에 따라 모든 주머니를 열심히 수색하던 우리는 그의 허리에서 커다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띠를 발견했습니다. 그 띠 왼쪽에는 5사람 정도의 키만한 칼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2개의 칸으로 나뉘어진 가방이 있었는데 각각의 방은 3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방 하나에는 굉장히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공처럼 생긴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공은 우리의 머리만한 크기였으며 이것을 드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한 무더기에 검은 나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거나 무겁지 않아서 우리의 손바닥 위에도 한 번에 50개 이상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 상 같은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수색한 결과입니다. 그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해주었으며 폐하의 명령에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왕의 훌륭한 통치 제89개월 4일에 서명하여 봉인합니다. 클레프 플랭록, 마시 플랭록. 이 목록이 국왕 앞에서 낭독되자
국왕은 내게 몇 가지 물건을 꺼내놓으라고 했다. 우선 허리에 칼을 내놓으라고 해서 나는 칼집까지 바닥에 내려놓았다. 국왕은 미리 활과 화살을 준비한 3,000명의 군사들에게 멀리서 나를 둘러싸라고 명령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화살을 쏘라고 했으나 나는 국왕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지 못했다. 국왕의 명령으로 그 칼을 뽑아든 순간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칼을 들고 앞뒤로 흔들 때 햇빛에 반사된 빛이 그들을 눈부시게 했기 때문이다. 대담한 국왕만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국왕은 다음에 새로 된 긴 관을 꺼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권총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총 한 자루를 꺼내 그 사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화약만을 모아 우선 국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난 뒤 하늘을 향해 한 발 발사했다. 그들의 놀라움은 칼을 보았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천둥 소리에 놀라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쓰러졌다. 국왕도 발로 힘껏 버티고 있기는 했지만 놀라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권총과 화약과 탄환을 내밀었다. 물론 화약 가방을 불 가까이 대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조그마한 불씨가 화약 가방에 닿기만 해도 그의 궁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다. 시계도 꺼냈더니 국왕은 신기하게 여겨 키가 큰 사람 2명에게 매개해 가까이 가져오도록 했다. 국왕은 그것이 쉬지 않고 소리를 내는데 놀란 것 같았으나 곧 바늘의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학자들에게 물었더니 대답은 가지각색으로 모두 빗나간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또 은하와 동화, 칼, 빗, 손수건, 일기장도 내밀었다. 그러나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조사하지 않은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안경과 소형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국왕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3장. 나의 신사다운 행동과 선량한 마음은 국왕과 궁중 사람들을 비롯해 군대와 국민들로부터도 크게 신임을 받게 되었다. 주민들도 점차 나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가끔씩 바닥에 들어 누워서 대략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도록 해주었다. 나중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내 머리카락 속에 숨어서 장난을 치며 놀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국왕은 그 나라의 놀이로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 이 나라의 구경거리는 예술적인 기교면에서나 규모면에서 내가 아는 모든 나라를 능가했다. 특히 줄을 타면서 춤추는 놀이는 무척 흥미로웠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약 30cm 높이에 걸쳐진 길이 6cm 정도의 가늘고 흰 실 위에서 연기하는 것이다. 이 놀이는 소인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국왕의 신임을 얻으려는 사람들만 하는 놀이였다. 누군가가 죽거나 국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고관의 지위가 비게 되면 5명의 후보들이 주리에서 춤을 추며 국왕과 대신들을 즐겁게 하는 경쟁을 시작한다. 가장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주리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그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간혹 대신들도 이런 기술을 국왕에게 증명하기 위해 줄타는 고개를 해보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다. 재무 대신 플리넵은 팽팽하게 걸쳐진 주리에 온 나라의 어느 고관보다도 적어도 2.5m는 높이 뛰어오른다고 한다. 나는 가는 줄에 고정된 접시 위에서 그가 잇따라 공중회전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내 친구가 된 국내 대신인 렐드레살은 재무 대신 다음으로 솜씨가 뛰어나다. 이 고개 시범에서는 죽는 사람도 있다. 특히 대신들의 경우 더욱 뛰어나게 보이려고 무리하게 뛰다가 한두 번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플리넵조차 전에 한번 목뼈가 부러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잠깐만 여기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갈게요.
소인국에서 대신들이 국왕 앞에서 주리를 걷고 공중제비를 돌며 춤추는 장면은 이 작품 전체 풍자의 핵심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설정이 아니라 당시 영국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권력은 능력이 아니라 고개로 얻어진다는 거죠. 당시 영국 정치인들이 국가 운영 능력보다 왕의 눈에 드는 재주, 아첨, 기회주의, 정치적 줄타기 능력으로 출세한다는 풍자인 것이죠.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를 통해 정치는 본질이 아니라 기술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줄은 가늘고 위태롭잖아요. 작가는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정치인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는 실력의 무대가 아니라 추락을 두려워하며 균형을 잡는 서커스라고 보는 거죠.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18세기 영국의 당파 싸움과 궁정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왕과 귀족의 환심을 사는 데만 몰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줄타는 대신들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 정치 문화 전반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놀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날 국왕과 왕비와 총리 대신 앞에서만 펼쳐지는 놀이였다. 우선 국왕이 길이 15cm의 가는 비단실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한 가닥은 파랑, 다음 것은 빨강, 세 번째는 녹색이다. 이 실들은 국왕이 특별히 등용하려고 생각하는 인물에게 내리는 포상인 것이다. 의식은 궁중의 큰 홀에서 행해지며 후보자들은 그곳에서 솜씨를 겨루게 된다. 그것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어느 대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먼저 국왕이 두 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수평이 되도록 만든다. 그러면 후보들이 한 명씩 차례로 나와 막대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움직임에 따라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 아래로 기어서 지나가기도 했다. 때로는 대신들이 반대편을 잡고 있기도 했다. 가장 재치 있으면서 멀리 뛰거나 기어가는 사람에게는 파란색 비단줄이 상으로 주어진다. 2등에게는 빨간색 줄, 그리고 3등에게는 녹색 줄이 주어지는데 그들은 모두 그것을 허리 주위에 이중으로 감고 있다. 이렇게 해서 궁중에 있는 고관들은 모두가 이런 비단줄로 장식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국왕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 나는 국왕에게 60cm 높이의 굵기가 여느 지팡이만한 몇 개의 막대를 달라고 했다. 국왕은 숲을 관할하는 신하에게 내 요구대로 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6명의 관리가 각각 8필의 말이 끄는 집마차 6대로 나무를 실어왔다. 운반되어 온 막대 중에서 9개를 골라 가로 세로 약 75cm인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막대기를 이용해 땅에서 60cm 높이로 4군데의 귀퉁이에 평행하도록 묶었다. 마침내 9개의 막대기 위에 손수건을 펼쳐놓고 팽팽하게 잡아당겨 북처럼 탄탄하게 만들어졌다. 손수건으로부터 12cm 위쪽에 있는 평행으로 설치한 4개의 막대기가 난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작업을 끝낸 나는 국왕에게 가장 잘 달리는 말 24마리로 구성된 군대를 불러 손수건 위에서 훈련을 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는 무장한 군사가 타고 있는 말들을 하나씩 들어 손수건 위에 올려주었다. 훈련 주의를 맡게 될 장교도 함께 있었다. 정렬이 끝나자 그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모의전을 실시해 끝이 무딘 화살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고 쫓고 쫓기는 공병을 계속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훌륭한 연습 광경을 연출했다. 옆으로 세운 막대가 난간 역할을 해주어 사람도 말들도 모두 무대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국왕은 기뻐하며 훈련을 며칠 동안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한 번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주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왕은 간신히 왕비를 설득해 그녀가 타고 있는 가마를 문이 닫힌 그대로 나에게 들린 채로 무대에서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훈련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다행히 이런 놀이를 즐기는 동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딱 한 번 성질이 사나운 말이 말굽으로 손수건에 구멍을 뚫어 기수가 다 함께 쓰러진 적이 있었다. 나는 즉시 한 손으로 구멍을 막으면서 그들을 집어 올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해냈다. 말은 왼쪽 어깨를 다쳤지만 기수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나는 가능한 손수건을 고쳐보았으나 이렇게 위험한 일에 손수건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내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 2, 3일 정도 전에 국왕에게 급한 전갈이 왔다. 그것은 내가 처음 잡혀왔던 곳에서 말을 타던 사람들이 땅 위에 놓여있는 크고 높은 물체를 발견했다는 전갈이었다. 그 이상한 물체는 상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였으며 국왕께서 원하시면 즉시 5마리 말로 그것을 운반해 오겠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후 나는 무척 기뻤다. 상륙했을 때 나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노를 사용해 배를 젓고 헤엄을 치는 동안 허리에 끈으로 묶어 두었던 모자가 육지에 도착한 후 떨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모자를 가져왔는데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다. 그들은 모자 끝부분에서 35mm 정도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2개의 갈고리를 건 다음 긴 줄을 이용해 말과 연결했던 것이다. 내 모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800m라는 먼 거리를 끌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소인국은 땅이 아주 편편하고 굴곡이 없었기 때문에 짐작했던 것보다는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모자를 찾은 지 이틀이 지나고 국왕은 수도의 군대에 출동을 명령하고 색다른 기분전환 놀이를 생각해냈다. 나에게 될 수 있는 한 양쪽 다리를 넓게 벌린 채 서 있어 달라고 했다. 그는 장군에게 군대를 밀집 대용으로 정렬시켜 내 다리 밑으로 행진하라고 시켰다. 보병은 24명이 한 조를 이루었고 기병은 16명씩 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며 창을 앞으로 힘껏 겨눈 채 행진을 했다. 보병 3,000명과 기병 1,000명으로 구성된 대군이었다. 국왕은 모든 군사들에게 나에 대한 예의를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젊은 장교 중에는 내 다리 아래를 지날 때 무심결에 위를 쳐다보는 자도 있었다. 그 당시 나의 바지는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웃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청원서를 내었고 마침내 국왕도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신회의와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나와 기분 나쁘게 다툰 일이 없는데도 나를 아주 미워하고 있는 스키렛이 볼골람을 제외하고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볼골람은 해군 사령관으로 국왕의 신임을 받고 여러 가지 일에도 정통해 있었는데 무뚝뚝하고 음흉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도 결국에는 설득당해 승낙했지만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과 조항에 대한 문서는 그가 직접 작성하여 나에게 전달했다. 내용이 낭독된 뒤에 나에게 일일이 그 실행을 맹세하라고 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식대로 맹세하고 다음에 그들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맹세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방식이란 왼손으로 오른쪽 발을 들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 꼭대기에 댄 뒤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귓볼에 대는 것이었다. 그 규약서는 다음과 같다. 릴리퍼트 왕국의 위대한 국왕이시며 우주의 즐거움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존재이시고 그 다스리는 영역은 5,000 블로스트록스에서 지구의 끝까지 미치고 왕중의 왕이며 사람의 아들보다도 더 크고 내딛는 발은 땅의 중심을 누르며 머리로는 빛나는 태양을 치며 고개를 저으면 지상의 왕자들은 두려워 벌벌 떤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국왕 볼바스트 모마렌 에블람 거딜로 시피물리 울리게는 얼마 전 이 나라에 도착한 상 같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서로서 지킬 것을 분부한다. 첫째, 국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허가서 없이는 맘대로 릴리퍼트의 영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둘째, 국왕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명령이 있을 경우 국민들은 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는 주의를 2시간 이전에 받을 것이다. 셋째, 걸어 다닐 경우 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농장이나 곡식이 자라는 밭을 함부로 걸어 다니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넷째, 도로에서 걸을 때도 사랑하는 국민과 말, 그리고 마차 등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동의 없이 국민들을 손으로 쥐어서도 안 된다. 다섯째, 급한 사절을 파견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매달 한 번씩 6일간에 한해 사자와 말을 주머니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여섯째, 블레베스크의 적들과 싸울 때 릴리퍼트 편에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노동자들을 도와 공장이나 왕궁에 건물 짓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째, 2개월 안에 해안선을 걷고 그 거리를 재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하면 날마다 주민 1724명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임 앞에서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함과 동시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본인의 기원 제91개월 제12일 벨파보락에 있는 궁전에서 내려보낸다. 몇몇 조항들은 내가 기대했던 정도보다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해군사령관 스키레슈 볼골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조항을 지킬 것을 선서했다. 이렇게 해서 쇠사슬은 곧 풀렸으며 나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석방의식에는 국왕이 직접 입회해 내가 아주 좋은 시민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며 자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장. 내가 자유를 얻은 직후 처음으로 요청한 것은 릴리퍼트의 수도인 밀덴도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왕은 흔쾌히 허락했는데 시민들과 집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수도를 둘러싼 성벽은 높이가 약 75cm, 넓이가 26cm 정도 되었다. 따라서 그 위에서는 마차도 안전하게 둘 수 있었다. 3cm 정도의 거리마다 튼튼한 탑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서쪽의 성문을 넘어 조심하면서 2갈래의 넓은 길로 걸어 들어갔다. 지붕이나 처마가 외투자락에 걸려 무너지게 될까봐 조끼만 입은 채였다. 시민들은 집 밖을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래도 거리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하면서 걸었다. 다락방의 창문과 지붕 꼭대기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다. 내 여행에서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본 적이 없다. 정사각형으로 된 도시의 벽은 한쪽 길이가 150m나 되었으며 도시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뻗어있는 2개의 큰 길은 너비가 150m였다.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스쳐본 조그만 길과 골목길은 대부분 30cm에서 45cm 정도였다. 이 수도는 5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소인국의 집은 대개 3층에서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점과 시장도 여럿 있었다. 나는 국왕의 허락을 받고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 바깥쪽 궁전은 12m의 크기였으며 그 안에는 2개의 작은 궁이 들어있었다. 그곳을 무척 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무리였다. 왜냐하면 하나의 마당에서 다른 쪽 마당으로 이어지는 문들은 높이가 45cm, 높이가 18cm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 비록 담장이 10cm 정도의 돌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바깥쪽에 궁전의 건물들의 높이가 1m 50cm도 안 되었기에 그 건물에 다소의 손상을 입히지 않고서는 지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국왕은 자신의 훌륭한 궁전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3일 후에도 나는 궁전을 구경할 수가 없었다. 나는 도시에서 100m가량 떨어진 숲에서 가장 크게 자란 나무 몇 그루를 베어서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내 몸무게를 충분히 견딜 만한 발판 2개를 만들었다.
발판 2개를 들고 바깥 정원 근처에 와서 발판 1개를 디디고 또 하나는 지붕 너머 바깥 정원 건물과 그 다음 건물과의 사이에 있는 폭 2m 40cm의 공터에 살짝 내려놓았다. 그렇게 해놓고 가랑이로 건물을 넘어 이쪽 발판에서 저쪽 발판으로 발을 옮겨 놓았다. 가장 안쪽 정원까지 이르자 나는 옆으로 몸을 돌려 2층과 3층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열려진 창문 사이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운 방을 여러 개 볼 수 있었다. 왕비와 젊은 왕자들이 시종을 거느리고 각자 방에 있었다. 왕비는 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에 키스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내가 자유를 얻은 지 2주일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비서실장으로 있는 레드레살이 수행원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마차를 멀리서 기다리도록 하더니 1시간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내가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보여주었던 호의와 그의 신분과 자질을 보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먼저 나의 석방을 축하하고 나서 만일 궁중의 사정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 이토록 빨리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릴리퍼트가 번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는 2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당쟁이며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에 대한 위험입니다. 우선 지난 70개월 이전에 이 나라에는 2개의 당파가 서로 논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구두의 높은 굽과 낮은 굽에서 파생된 트라맥산과 슬라맥산이란 이름으로 당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높은 굽이 현재까지의 제도에 가장 잘 부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왕은 행정부나 왕궁에 관련된 모든 직책에 오직 낮은 굽을 신은 사람들만을 등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도 보셨겠지만 국왕이 신고 있는 구두의 굽은 다른 사람들이 신고 있는 구두보다 1.8mm 정도는 낮은 굽입니다. 이 2파의 사이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높은 굽의 트라맥산파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모든 권력은 슬라맥산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높은 굽을 따르는 것이 걱정입니다. 왕자의 신발 가운데 한쪽 굽이 조금 높은데 그 때문에 걸을 때마다 조금씩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블레회스크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릴리퍼트와 거의 유사한 영토와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야기로는 이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다지만 릴리퍼트의 철학자들은 당신이 달이나 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0개월에 걸친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릴리퍼트와 블레호스크 이외의 다른 나라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 강대국은 36개월 동안 끈질기게 싸워왔는데 싸움의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계란을 먹기 전 그것을 깨뜨리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넓고 둥근 쪽의 끝부분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왕의 할아버지께서 아직 소년이었을 당시 그동안의 간습대로 계란을 깨다가 손가락을 베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분의 아버지인 국왕께서 칙령을 내려 달걀은 뾰족한 끝으로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백성들은 이 법률 때문에 화가 나 6번이나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반란에 휘말렸던 어느 국왕은 목숨까지 잃었으며 왕위까지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란은 언제나 블레버스크에 의해 선동되었으며 진압이 되고 난 다음 반란자들은 언제나 그 왕국으로 망명합니다. 뾰족한 쪽으로 달걀을 깨뜨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사형당한 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소인국에는 높은 굽을 신는 파와 낮은 굽을 신는 파로 정치 세력이 갈라진다니 참 우습죠.
이건 당시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을 풍자한 것이지만 우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발 굽높이 차이로 나라가 갈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 이유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달걀 깨는 방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이건 카톨릭과 개신교 갈등을 풍자한 설정인데요. 사람들은 신념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차이를 신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 싸운다. 그러면서 종교 분쟁을 풍자한 것이죠. 망명자들은 블레회스크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료들로부터 몰래 원조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6개월 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릴리퍼트는 대형 군함 40척을 잃었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적군함 그리고 군사 3만여 명을 잃었습니다. 적이 받았던 손실은 우리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곧 대함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왕은 당신의 용기와 힘에 대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국왕에 대한 내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므로 당쟁에는 함부로 끼어들 수 없지만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는 국왕과 릴리퍼트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방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이다. 5장 블레워스크는 릴리퍼트의 북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800m 정도 거리의 해협을 사이에 두고 가깝게 위치해 있었다. 나는 블레워스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나에 대한 정보가 그 나라에 전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는 해변 쪽으로 몸을 드러내는 것을 피했다. 전쟁 기간 동안 양국 간의 교통은 일절 금지되었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정탐꾼이 알려온 바에 의하면 적의 함대는 순풍이 부는 대로 출동하려고 항구에 정박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국왕에게 적의 함대를 모두 잡아올 수 있는 계획을 말했다. 그 해협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선원의 이야기로는 만조 때는 70글럼 그루프스, 유럽의 측정 단위로는 1m 80cm가량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50글럼 그루프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블레워스크에서 조금 비껴 언덕에 누워 소형 망원경을 꺼내 정박 중인 적의 함대를 관찰했다. 50척 정도의 군함과 많은 수송선이 보였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튼튼한 철사와 쇠막대를 갖다 달라고 주문했다. 철사는 짐을 묶는 끈 정도의 굵기이고 쇠막대로 길이나 굵기라고 해야 뜨개 바늘 정도였다. 나는 철사를 3가닥씩 꼬아 탄탄하게 만들고 쇠막대로 3개씩 비틀어 그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렸다. 이렇게 해서 50가닥의 철사에 50개의 고리를 연결하고는 북동 해안으로 돌아와 우독과 신발, 양말을 모두 벗고 가죽조끼를 입은 채 만조 30분쯤 바다로 들어갔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서둘러 건너갔다. 어림잡아 약 27m 정도 헤엄쳐 나가자 바다 밑바닥이 발에 닿았다. 의외로 적의 함대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는 데는 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기슭에는 3만 명 이상의 적군이 있었다. 밧줄을 꺼내든 나는 밧줄 끝에 달려있는 갈고리를 배에 건 다음 한 곳으로 묶었다. 그 사이 적들이 쏘기 시작한 수천 개의 화살이 얼굴과 손으로 날아와 박혔다. 따끔따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일을 하는 데에도 많은 장애가 되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눈이었다. 그 당시 재빨리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시력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썼다. 다음부터는 적들이 아무리 빗발 같은 화살을 쏘더라도 대담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여러 개의 화살이 안경에 부딪혀 약간 흔들렸으나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침내 정박해 있는 배에 갈고리를 모두 걸 수 있었다.
그런 후 한 곳으로 묶은 밧줄을 들고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는 아주 단단하게 닻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밧줄을 놓았다. 갈고리는 배에 묶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대담하게도 칼을 꺼내고 닻으로 고정되어 있는 줄을 끊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도 얼굴과 손에는 200여 개의 화살이 날아와 박혔다. 일을 모두 마친 다음 나는 갈고리로 연결된 줄을 잡고서 적의 거대한 군함 50척을 쉽게 끌고 올 수 있었다. 나의 갑작스런 출현과 행동을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회스크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내가 닻을 끊는 것을 보고 배들을 제멋대로 흘려보내거나 부딪혀서 부숴버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배들을 온전하게 끌고 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소리를 질러댔다. 위험구역에서 벗어나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얼굴과 손에 박힌 화살을 뽑은 후 약을 발랐다. 그 다음에는 안경을 벗고 만조의 물이 다소 빠질 때까지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배를 끌고 릴리포트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국왕과 신하들은 거대한 모험의 결과를 보기 위해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배들이 마치 반달과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물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해협의 중심부에 이르렀을 때에는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그들은 걱정에 사로잡혔다. 국왕은 내가 물에 빠져서 죽었으며 블레웨스크의 함대가 공격을 해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근심은 이내 사라졌다. 내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점점 얕아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도착했다. 나는 군함을 묶은 줄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릴리포트의 위대한 국왕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곳에 상륙하자 국왕은 나를 맞아 극구 칭찬하고 그 자리에서 영예로운 칭호인 나르다크를 즉석에서 내려주었다. 국왕은 언젠가 기회를 봐서 블레웨스크에 있는 나머지 배들도 릴리포트로 끌어와 달라고 요청했다. 참으로 군주들의 야망이란 끝이 없어서 이 국왕도 블레웨스크의 제국을 릴리포트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일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망명한 무리들을 죽이고 모두에게 달걀을 뾰족한 끝으로 깨뜨리게 해 자신이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군주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정치 문제로 생기는 많은 분쟁들을 일깨워 줌으로써 국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 또한 자유롭고 용감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도울 수는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대신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내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의 솔직한 의견은 국왕의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왕으로서도 나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국왕과 나에게 반감을 가진 무리와의 사이에서 음모가 꾸며지게 되었다. 2달도 지나기 전에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 나는 위태롭게도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큰 공훈을 세운 뒤 3주일쯤 지나자 블레워스크에서 평화를 요청하며 사절단이 왔다. 평화조약은 릴리포트 국왕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는 나도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했다.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절들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먼저 내 용기와 관용을 크게 칭찬한 후에 블레워스크 국왕의 이름으로 나를 자기네 나라에 초대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자기들에게도 보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승낙했다. 그래서 다시 릴리포트 국왕을 만났을 때 블레워스크 국왕을 만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국왕은 허락은 해주었지만 아무래도 몹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나중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와 사절이 만난 것은 나에게 2가지 마음이 있는 증거라고 제무 대신 폴리넵과 볼골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문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이 깨었다. 갑자기 까닭 모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버글럼이라는 말이 자꾸 되풀이해 오는 것을 알았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인파를 해치고 궁중 사람들이 여러 명 찾아와 즉시 궁전으로 와달라고 했다. 시녀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버려 왕비의 거처에 불이 난 것이었다. 나는 즉시 벌떡 일어나 궁전으로 달려갔다. 건물 벽에는 사다리도 걸쳐져 있고 양동이도 준비되어 있지만 난처하게도 물은 멀리서부터 운반해 와야 했다. 게다가 양동이라고 해도 큰 골무 정도의 크기로 거센 불길에는 아무리 뿌려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 나는 외투로 불을 쉽게 끌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조끼 차림으로 나왔다. 불을 끈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생각될 즈음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 저녁 나는 글리미 그림이라는 맛있는 와인을 잔뜩 마시고 잤는데 그것은 소변을 자주 보도록 만드는 술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아직 소변을 보지 않은 상태였다. 불길 가까이 다가선 나는 곧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불은 나의 오줌에 의해 3분 만에 완전히 꺼지게 되었다.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궁전은 이렇게 해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날이 밝자 나는 국왕에게 불이 꺼진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단히 큰 공로를 세우기는 했지만 국왕이 불을 끈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릴리퍼트 법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궁전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는 국왕의 전가를 받고 약간 안심을 했다. 하지만 결국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 나중에 들린 말로는 왕비는 내가 불을 끈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반대편 궁전으로 이사를 갔으며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측근들이 있는 곳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나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6장. 여기서 잠시 이 왕국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작은 사람들의 키는 약 15cm에 못 미쳤으며 초목이나 동물들도 이와 비례해 크기가 작았다. 가장 크다는 말이나 황소의 크기가 10cm에서 13cm 사이였으며 양들은 4cm 정도이거나 또는 이보다 작았다. 거인은 영국에 참새만 했다. 이런 비율로 점점 작아져 가장 작은 것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연은 릴리퍼트 사람들의 눈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도 잘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했다. 나는 아주 작은 물건들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예민한 시력을 관찰하기 위해 요리사가 파리보다도 더 작은 종달새의 털을 일일이 뽑는 것을 보거나 어린 소녀가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바늘과 명주실로 바느질하는 것을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가장 커다란 나무가 2미터보다 조금 더 컸다. 이것은 내가 왕실의 숲속에 있는 나무들의 꼭대기를 잡을 수 있는 높이 정도였다. 다른 식물들도 이와 비례해서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두기로 한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여러 분야의 학문은 수대에 걸쳐 꽃을 피웠으나 소인국 사람들의 글을 쓰는 방식은 아주 독특하다. 유럽 사람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써나가는 것도 아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카스카지아 사람들처럼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는 것도 아니다. 마치 영국의 귀부인이 쓰는 글처럼 종이의 한쪽 모서리에서 다른 쪽 모서리로 비스듬히 써내려가는 것이었다. 또한 소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묻는다. 그들은 2000개월이 지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지구가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묻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똑바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다. 릴리퍼트의 학자들은 지구가 평평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관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 릴리퍼트에는 아주 독특한 법률과 관습이 있다. 내가 태어난 영국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몇 마디의 말을 하고 싶다. 가장 먼저 밀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국가에 대한 모든 범죄는 아주 엄하게 처벌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밀고한 사람이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밀고를 하다가 처형된 사람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시간과 겪었던 위험들, 감옥에서 고생한 일,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든 모든 비용에 대해 4배의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만일 허위로 밀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재산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분의 대부분을 국왕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 외에 국왕은 여러 대중들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은총의 표시를 내려주고 그의 결백함에 대해 선언을 내려주기도 한다. 소인국 사람들은 도둑질보다는 사기죄를 더 큰 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기죄는 언제나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몇 가지 주의를 하면서 잘 살펴보기만 하면 도둑들로부터는 물건을 지킬 수 있지만 비상한 간교함에 대해서는 정직하다는 것이 아무런 보호막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고파는 신용거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사기가 허용되거나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어 징계하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언젠가 나는 많은 돈을 어음으로 받아서 도망을 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인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국왕에게 청한 적이 있었다. 나는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뜻으로 그는 단지 신용을 어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왕은 여러 범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해 내가 변호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관습이 나라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웠다. 또한 상과 벌이야말로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나는 릴리퍼트처럼 이 말이 그대로 지켜지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73개월 동안 법률을 지켰다는 증거만 보이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해 일정한 특권과 상금이 주어진다. 그런 사람은 스니팔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다. 내가 영국의 법률은 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 정치의 큰 결함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소인국 사람들의 법원에는 앞과 뒤에 2개씩 그리고 양옆으로 하나씩 모두 합해 6개의 눈을 가진 동상이 서 있었다. 이것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 신중하라는 의미였다. 이들은 벌을 주기보다는 상을 주는 것을 더욱 권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른쪽 손에 들려있는 금주머니는 언제나 열려있도록 만들었으며 왼쪽 손에 들려있는 칼은 항상 칼집에 넣어진 채 지니고 있도록 했다. 소인국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보다는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 높이 평가했다. 국가에서 사람이 필요한 때는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지위에서든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신이 특출한 사람에 의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한 세대에 3명 정도도 나타나기 어려운 천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적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정의, 절제 등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삶에 대한 경험과 훌륭한 이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사람이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도덕적 측면에 속하는 덕성의 결핍은 뛰어난 정신적 재능에 의해서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을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해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덕성을 지닌 사람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 악덕한 기질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적당히 처리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처럼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다. 신의 능력을 불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었다. 이는 국왕들이 신의 능력을 대신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 국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을 채용함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릴리퍼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위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법률이나 앞으로 이야기할 법률에 대해 처음 그 법이 만들어질 때의 의도에 따라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 더러워지고 부패된 지금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높게 매달린 주리에서 춤을 잘 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은 직위를 얻게 된 나쁜 관리라든가 국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위로 높게 뛰거나 아래로 지나감으로써 은총과 명예를 받는 일은 현재 릴리퍼트를 다스리고 있는 국왕의 할아버지 때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당파와 파벌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지금처럼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어떤 나라에서는 배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쓰여진 책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지만 릴리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는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고 있다. 소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악으로 보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동의 적이며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의무에 관해서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모만큼 믿을 수 없는 상대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나 공립보육학교가 있고 모든 부모는 아이들이 20개월이 되는 해에는 그곳으로 보내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다. 명문가의 남자아이 보육학교에는 성실한 교사들이 있다. 아이들의 옷과 식사는 검소하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명예, 정의, 용기, 겸손, 애국심 등을 가르친다. 그리고 2시간의 놀이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게 한다. 놀러 나갈 때에는 모여서 나가고 늘 교사가 따라다니며 보살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럽의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1년에 2번, 그것도 1시간밖에 아이와 만날 수 없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는 아이와 키스를 해도 좋지만 언제나 교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아이를 응석 부리지 못하게 하고 선물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 상인이나 기술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학교도 거의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상인이 될 아이는 7살이 되면 실습을 나간다. 명문가의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와 거의 같은 교육을 받는다. 이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하녀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모들이 우리나라의 하녀가 흔히 하듯이 괴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 그 부모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채찍을 맞고 1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 아주 외진 곳으로 쫓겨난다. 여자아이가 12살이 되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가 찾아와 교사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나서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때에는 나가는 여자아이와 그 친구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종종 있다. 신분이 낮은 집안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보육학원에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일을 가르친다. 남의 집에 고용되는 경우는 7살에 그곳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살까지 지내게 된다. 반면에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기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른다.
노인이나 병자는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가 릴리퍼트에 머물러 있던 9개월 13일 동안 함께 지냈던 시종과 그곳에서 내가 살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 나는 원래 공작을 좋아했고 또 절실히 필요하기도 했으므로 궁궐의 큰 나무를 베어 손수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었다. 그것은 내게 무척이나 편리한 물건이었다. 셔츠와 침대, 테이블보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명의 여자 재봉사들이 동원되었다. 튼튼한 천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여러 겹으로 겹쳐 꿰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장 두꺼운 천이라도 영국의 풀잎보다 얇은 정도였기에 그것들을 모아 여러 겹으로 누볐다. 내 몸을 재봉사들이 측정하기 위해 나는 가만히 땅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한 사람이 내 목 근처에 서고 또 한 사람이 발 중간쯤에 선다. 이 두 사람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동안 세 번째 사람이 25mm 정도의 자로 줄의 길이를 재는 것이다. 본을 뜨기 위해 펼쳐둔 낡은 웃옷을 이용해 소인들은 내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내 웃옷을 만드는 데는 300명의 재봉사가 동원되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치수를 쟀다. 나를 무릎 꿇게 해 목까지 사다리를 걸쳐놓고 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 목덜미로부터 추가 달린 실을 늘어뜨린다. 그것이 바로 웃옷의 길이라는 것이다. 완성된 옷을 보니 영국 부인들이 조각조각 천을 이어 만든 것처럼 보였다. 하나의 색상으로만 옷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조금 다른 점이었다. 식사는 300명의 요리사가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근처에 마련한 작은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이 2그릇씩 조리했다. 식사 때 나는 손으로 20명의 시종들을 식탁 위로 올려주었다. 100여 명이 넘는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고기 접시를 또 어떤 사람은 와인통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내 주문에 따라 위에 있는 시종이 그것을 밧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마침 유럽에서도 우물바닥으로부터 양동이를 끌어올리던 시절이었다. 고기는 한 접시가 한 입 분량, 음료는 한 통이 꼭 한 모금 마시기에 적당했다. 양고기는 맛이 없었지만 쇠고기는 맛이 일품이었다. 시종들은 내가 뼈째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거위와 칠면조는 대개 한 입에 다 먹었는데 작은 새 따위는 포크 끝으로 20-30마리나 집어올릴 수 있었다. 어느 날 국왕이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왕비와 어린 왕자, 공주들과 함께 식사해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내 집에 찾아온 일행을 내 맞은편에 준비한 귀빈석에 앉혔다. 주위에는 군의병들이 서고 제무 대신 풀린 앱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흰 지팡이를 들고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 풀린 앱이 못마땅해서 불쾌한 표정으로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그리고 궁중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평소보다 더욱 왕성하게 먹어 보였다. 이런 방문에서 풀린 앱이 국왕에게 나를 모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침울한 성격인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숨겨진 적이었다. 풀린 앱은 국왕에게 어려운 재무 사정을 설명했다. 내가 릴리퍼트에 머무르는 동안 국왕은 많은 돈을 썼으며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기회가 닿는 대로 나를 추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었다. 풀린 앱은 자신의 부인이 나에게 연정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형편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리고 나는 풀린 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르다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의 심경을 거슬린 것 같다. 풀린 앱은 나보다 한 단계 미친 클럭 글럼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마치 영국에서 후자기 공작보다 낮은 것과 같은 것이다. 7장. 내가 릴리퍼트를 떠나기 2달 전부터 나를 해치우기 위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알기 바란다.
블레워스크 국왕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궁중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가마를 타고 깊은 밤중에 나를 찾아왔다. 릴리퍼트 국왕이 그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나 있을 때 내가 나서서 그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일이 있었다. 그는 이름까지 숨기면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가마를 들고 온 하인들을 돌려보낸 뒤 나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가마를 옷저고리 속에 집어넣었다. 하인에게는 몸이 불편해서 좀 자야겠다고 말하고는 문을 걸어 잠갔다. 가마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나는 늘 하던 대로 맞은편 자리에 가 있었다. 그는 나의 명예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가 떠나자마자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아주 비밀리에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국왕이 결정을 내린 지도 이미 이틀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릴리퍼트에 도착했을 때부터 스키리슈 볼골람은 당신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볼골람의 적이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워스크에 대해 당신이 거둔 커다란 승리는 볼골람의 중후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가 지난해 해군 사령관으로서 영광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무 대신 풀리넵, 육군 사령관 림톡, 국무 대신 라르콘, 대법원장 발무프 등과 함께 당신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집행시키기 위해 탄핵할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나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그저 가만히 들어달라고 했다.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일의 진행에 대한 정보와 탄핵서의 사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상 같은 사람에 대한 탄핵서 제1조 칼린 데사르 풀륜 국왕의 재임 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면 궁중 주변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상 같은 사람은 왕비의 처소에 불을 끈다는 구실로 법률을 위반하였다. 제2조 상 같은 사람은 블레웨스크의 함대를 릴리퍼트의 항구로 끌고 온 다음 그에 대한 명령으로 다른 모든 선박들도 잡아와서 블레웨스크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릴리퍼트에서 파견하는 총독에 의해 통치하도록 하며 그 나라의 망명에 있는 계란의 넓은 방향 끝부분을 깨뜨려 먹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양심을 어기거나 죄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기 싫다는 이유로 국왕의 명령에 불복했다. 제3조 블레웨스크의 국왕으로부터 파견된 대사들이 평화를 요청하며 찾아왔을 때 상 같은 사람은 마치 매국노처럼 대사들을 도와주었으며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었다. 제4조 상 같은 사람은 충실한 신하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블레웨스크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폐하께서는 단지 말로만 허락하였을 뿐인데 이를 기회로 블레웨스크 국왕을 방문해 그를 돕고 위로할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직 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만 읽어보았습니다. 이 탄핵서에 대해 여러 번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폐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될 수 있는 한 죄를 가볍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무 대신 플리넵과 해군 사령관 볼골람은 밤중에 당신의 집에 불을 질러 비참하게 죽이자고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육군 사령관 림톡은 당신의 얼굴과 손에 독화살을 쏘기 위해 2만 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형세는 당신에게 불리했지만 폐하께서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인 비서실장 렐드레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호의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저지른 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존경받고 있는 군주로서 가장 찬양할 만한 덕목인 관용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과의 우정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회의 대신들이 자기를 편파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했던 공적을 생각해서 그의 두 눈을 없애는 것으로 끝낸다면
폐하의 너그러운 덕과 함께 대신들의 관대함도 찬양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눈을 잃는다 해도 힘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위원회의 대표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해군사령관 볼골람은 왕비 궁전에 소변을 봄으로써 화재를 진압했던 당신이 똑같은 방법으로 홍수를 일으켜 다음에는 왕국을 모두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며 화가 나면 적의 함대를 끌고 왔던 힘으로 다시 끌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재무 대신 플리넵도 당신을 먹여 살리다가는 곧 나라가 가난해지고 말 것이라며 역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형만큼은 반대하기로 마음먹은 국왕은 만일 눈을 없애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나중에 다른 벌을 더 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친구인 렐드살도 점점 식량을 줄여서 당신이 굶어 죽으면 남은 뼈는 기념으로 남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서실장과의 우정에 의해 모든 일이 완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을 조금씩 굶어 죽이기로 한 계획은 아직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렐드레살이 국왕의 명령으로 당신을 방문해 탄핵문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왕과 위원회의 위대하고 관대한 결정과 당신이 잊게 된 은혜를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눈만 읽게 되는 벌을 받을 것이고 국왕은 당신이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벌에 응해줄 것임을 믿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땅에 누워있는 동안 당신의 눈에 날카로운 화살을 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되며 이를 위해 국왕의 외과의사 20명이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신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심받지 않도록 남몰래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걸리버의 순수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보았습니다. 걸리버는 처음에 소인국을 진심으로 돕습니다. 적국 함대를 끌고 오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공로 때문에 오히려 위협이 됩니다. 권력은 도움을 원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도움은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인국 나라의 법은 특이합니다. 사기죄는 엄벌, 거짓 증인은 사형, 공직자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나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정치는 줄타기와 아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은 고귀하지만 권력은 늘 법 위에 서려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제도는 완벽해도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걸리버가 명령을 거부하자 그를 죽이는 대신 눈을 멀게 하자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권력은 비판자를 죽이기보다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방식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 상징은 지금 시대에도 너무 현대적이죠. 그가 돌아간 후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답답해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나는 도망치기로 했다. 예정된 3일이 지나기 전에 렐드레살에게 편지를 보내 황제의 허락에 따라 오늘 아침 블레후스코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해안으로 향했다. 나는 큰 전함 한 척을 붙잡아 뱃머리에 밧줄을 묶고 닻을 내렸다. 그리고 옷을 벗어 그 배에 싣고는 배를 끌고 가 블레후스크 항에 도착했다. 블레후스크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가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수도로 나를 안내하기 위해 두 사람을 파견했다. 30여 분이 지나자 국왕이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나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100m 정도 앞으로 나아갔는데 국왕과 일행은 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블레후스크 국왕과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이처럼 위대한 왕을 만나보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그리고 릴리포트에 대한 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이 닿는 한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릴리퍼트에서 신임을 잃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블레워스크 국왕이 자신의 고난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8장. 블레워스크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나는 그 나라의 북동해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2400m쯤 떨어진 바다에서 뒤집힌 배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200~300m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폭풍우 때문에 떠내려온 보트 같았다. 나는 즉시 블레워스크 수도로 돌아와 커다란 배 20척과 부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3000명의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함대가 블레워스크의 주위를 돌아 나오는 동안 나는 지름길로 달려가 보트를 발견했던 해변으로 갔다. 함대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옷을 벗고 100m 정도 걸어 들어가서 보트 앞까지 헤엄쳤다. 블레워스크의 군사들은 내가 튼튼하게 꼬아서 만든 밧줄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수병들이 던져준 밧줄의 한쪽 끝을 보트의 앞쪽에 나 있는 구멍에 묶었으며 다른 한쪽 끝은 함대의 뒤쪽에 묶어두었다. 그러나 물이 깊은 곳이라 작업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헤엄치면서 보트의 뒤를 힘껏 밀었다. 조류 역시 때맞춰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한참 헤엄치다 보니 발이 땅에 닿게 되었다. 잠시 쉬고 나서 나는 보트를 뒤에서 밀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내 어깨 부근에 닿을 때까지 계속 보트를 밀었다. 나는 함대의 뒤쪽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 보트에 묶고는 그 끝을 옆에 있는 9척의 배에 다시 붙들어 메었다. 다행히도 순풍이 불어주었고 군사들 또한 힘껏 노를 저어 주었으며 나 역시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변에서 약 40m 떨어진 지점까지 보트를 끌어낼 수 있었다. 밧줄과 기계를 이용해 간신히 보트를 일으켜보니 망가진 곳은 거의 없었다. 10일 정도 걸려 노를 만들고 보트를 블레워스크 항구로 옮겼다. 항구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배를 보고는 매우 놀라워했다. 나는 블레워스크 국왕에게 행운의 여신이 이 보트를 보내주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는데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간청했다. 국왕은 마음을 돌리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릴리퍼트 국왕은 내 문제에 대한 계획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왕의 허락으로 내가 블레워스크를 방문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국왕은 여러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나를 탄핵하는 사신을 보내왔다. 이 사신은 블레워스크 국왕에게 내 손발을 묶어 즉시 릴리포트로 되돌려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블레워스크의 국왕은 3일에 걸쳐 논의한 뒤 정중히 거절하는 회답을 보냈다. 거기에는 나를 묶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블레워스크의 함대를 빼앗아 갔지만 서로 간의 평화를 주선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다는 점도 적어 넣었으며 게다가 머지않아 블레워스크에서도 떠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블레워스크 국왕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내게 전해주며 만일 이대로 지낼 생각이 있다면 보살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이제 2번 다시 국왕이나 신하들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우연한 일로 인해 알게 되었는데 블레워스크 국왕도 내가 떠나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출발을 예정보다 약간 앞당겼다.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신하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2개의 돛을 달기 위해 5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아주 튼튼한 13장의 천을 이어서 돛을 만들었다. 나는 가장 두껍고 강한 끈을 고른 다음 10줄이나 20줄 혹은 30줄을 함께 엮어 보트에서 사용할 밧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변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커다란 돌멩이를 닻으로 사용했다. 300마리 소에서 나온 기름으로 보투를 발랐으며 그 기름은 여러 곳에 유용하게 쓰였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국왕과 그의 가족들은 나를 전송하러 궁중 밖까지 나왔다. 나는 자비롭게 내미는 손에 진심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왕비와 왕자, 공주의 손등에도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국왕은 금 200스프럭이 들어있는 주머니 50개를 나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자신의 실물만한 크기의 초상화도 주었다. 나는 100마리 분의 소고기와 300마리 분의 양고기와 그와 비례할 만한 빵과 음료, 또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양념해준 고기를 모두 보트에 실었다. 나는 황소 6마리와 암소 6마리, 암수 양 2마리를 산채로 가져가 영국에서 번식시킬 생각을 했다. 배 위에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 커다란 건초더미와 곡식 주머니도 하나씩 보트에 실었다. 작은 사람도 10여 명 데려가고 싶었지만 국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 주머니를 샅샅이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본인이 원하더라도 한 사람의 백성도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것을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게 했다. 항해할 준비를 모두 마친 나는 1701년 9월 24일 아침 6시에 돛을 올려 동남풍을 받으면서 북쪽으로 약 200km를 갔을 무렵 서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섬을 발견했다. 그때가 이미 저녁 6시였다. 섬에 다가가 닻을 내렸는데 무인도 같았다. 그곳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나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떠서 2시간쯤 지나 날이 밝은 것을 보니 정신없이 6시간은 잤던 모양이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닻을 올려 전날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가능하다면 밴디맨의 섬의 동북쪽에 있는 여러 개의 섬들 중에 어느 한 군데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나는 동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배의 돛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블레웨스크로부터 약 12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짐작되었다. 남동쪽을 향하는 배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 보트가 그것을 뒤쫓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약해진 덕분이었다. 돛을 한껏 펼치고 나아가 반시간 정도 가자 그쪽에서도 알아차리고 깃발을 내걸고 포를 쏘았다.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배가 돛을 느슨하게 해주어 나는 9월 26일 저녁 5시와 6시 사이에 그 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더구나 영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자 더욱 가슴이 뛰었다. 나는 살아있는 소와 양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 밖의 음식물들을 들고서 그 배에 올랐다. 그 배는 북해와 남해를 거쳐 일본을 향하는 영국의 상선이었다. 대투포 출신의 존 비델 선장은 아주 친절하고 훌륭한 선원이었다. 우리는 남이 30도 지점에 있었다. 배는 대략 3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옛 친구인 피터 윌리엄즈를 만났다. 친절하게 나를 맞아준 선장은 내가 마지막으로 떠난 곳이 어디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몇 마디 대답을 했지만 그는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으며 힘든 고생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조그맣고 귀여운 까만 소와 양들을 꺼냈다. 매우 놀란 선장은 나의 대답이 사실이었음을 그때서야 믿어주었다. 블레웨스크 국왕의 초상화와 함께 그가 선물했던 금화도 보여주었다. 나는 선장에게 금화 200스프럭이 들어있는 주머니 2개를 선물하고 영국에 도착하는 대로 새끼를 벤 암소와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주 순조로웠던 이 항해는 1702년 4월 13일 다운주 항구에 입항했다.
이번 항해에서 아쉬웠던 것은 배에 있는 쥐들이 양 한 마리를 물고 간 일이었다. 나머지 가축들은 선장이 비스켓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갠 것을 이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무사히 이들을 살릴 수 있었다. 영국에 돌아온 뒤로 나는 가축들을 귀족이나 그 밖의 여러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 가축들은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600파운드를 받고 모두 팔아버렸다. 내가 마지막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이 가축들이 아주 많이 번식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양의 숫자는 더욱 많았다. 이들의 털은 매우 부드러워 모직공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2달여 기간을 가족과 함께 지냈을 뿐이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영국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아내에게 1,500파운드를 주어서 레드리프에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도록 했다. 사촌의 이름을 따라 존이라고 부르는 내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아주 유순했다. 내 딸인 베타는 그 당시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다. 지금은 결혼했으며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와 아들, 딸과 이별을 고하고 리버풀 출신의 존 니콜라스 선장이 지휘하는 어드벤처호에 올랐다. 소인국 낭독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인국을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현실 정치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소인국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소인국 사람들은 작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도덕적 왜소함, 소인배 같은 정신, 사소한 권력 다툼. 거대한 존재인 걸리버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의 정치 싸움은 사소하고 우습죠. 소인국은 영국 정치의 축소판으로 작가는 소인국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상상력 참 재미있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풍자와 상징을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